어머니, 이번 달 기초연금 들어왔어요? 응, 33만 원 잘 들어왔어. 고마워. 그런데 어머니, 혹시 우리가 드리는 용돈 때문에 연금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무슨 말이야? 국가에서 주는 돈인데 왜?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받았던 연금 28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통지를 받으셨대요. 정말? 그럼 우리도 위험한 건 아니야?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야기가 허황된 걱정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법무 상담을 해오면서 직접 목격한 현실입니다. 저는 이재민 법무사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연금과 재산 문제를 상담해 드리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그냥 나이만 되면 자동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되신 한 어르신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연금이 중단됐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면서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왜 갑자기 연금이 끊겼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딸이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는데 이것이 소득으로 계산된 거였어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미 받으신 연금까지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받는 모든 형태의 도움, 가지고 계신 재산, 심지어 살고 계신 집까지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4억 원짜리 집에 살고 계시다고 해보세요. 정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집을 팔아서 월세로 살면 매달 얼마를 벌 수 있을까? 그 금액을 가상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실제로 집을 팔지 않아도, 실제로 월세 수입이 없어도 말입니다. 이상하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판단하는 이 사람이 매달 이 정도는 벌고 있다고 간주하자는 금액인 거죠.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체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던 박철수 어르신. 올해 73세가 되셨습니다. 한 달에 약 85만 원 정도를 소일거리 삼아 벌고 계셨고 기초연금도 함께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은 깜짝 놀라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갑자기 연금이 끊겼어요. 85만 원 버는 것도 예전과 똑같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85만 원이 문제였던 거예요. 정부는 단순히 85만 원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매달 108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해주고 초과된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그럼 85만 원 번 박 어르신은 왜 연금이 끊겼을까요? 여기서 함정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경우 이 외에도 자녀가 주는 용돈 35만 원, 소액 예금의 이자까지 겹쳐져서 결국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버린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주는 용돈 35만 원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공제 같은 건 없어요. 그리고 예금이자, 비록 한 달에 몇만 원 안 되지만 이것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다 보니 총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넘어버린 거죠. 이처럼 기초연금은 단순한 월급, 계산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따지는 소득과 재산 구조 속에서 결정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연금이 깎이거나 끊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르신 스스로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단지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의 소득은 실제로 손에 쥐는 돈만이 아닙니다. 자녀가 주는 돈, 보험에서 나오는 이자, 주식 배당금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은
정부가 고스란히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매달 자녀가 45만 원씩 용돈을 들이면 그 45만 원은 그대로 어르신의 월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식의 차이입니다. 반면 자녀가 전기, 요금, 관리비 같은 생활비를 대신 납부해주면 이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같은 45만 원의 효도라도 방식에 따라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모르면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득 인정에게는 또 다른 함정이 숨어 있어요. 바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는 겁니다.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집, 땅, 예금, 보험, 이 모든 것들을 정부가 매달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재산의 소득 환산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부가 매달 버는 돈처럼 계산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쓰지 않고 통장에 넣어둔 돈이라 해도 정부는 이걸 매달 수익을 내는 자산으로 간주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어르신이 평생 모은 돈 4천만 원이 통장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돈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넣어두고 있어도 정부는 이 돈이 매달 이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이자가 몇만 원 안 나와도 말이에요. 연간 4%의 수익이 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영희 어르신, 69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과 떨어져 조용히 지내고 계십니다. 1억 8천만 원짜리 오래된 아파트 한 채, 은행에 든 예금 4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따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죠. 그런데 결과는 수급 탈락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제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선생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왜 연금을 못 받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부는 재산을 두 가지로 구분해 계산합니다. 첫째, 기본재산공제입니다. 둘째, 금융재산공제입니다. 김영희 어르신처럼 경기도에 사는 분은 8천만 원까지는 기본재산으로 인정해 빼줍니다. 그리고 예금 등 금융재산 중 2천만 원은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총 1억 원 정도까지는 제외되고 그 이상만 계산에 반영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르신은 총 2억 2천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제를 해도 1억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에 정부는 연 4%의 수익이 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시 12달로 나누어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렇게 계산된 월 환산소득은 약 40만 원입니다. 어르신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나는 통장에서 돈을 한 푼도 안 썼는데 정부에서는 내가 매달 40만 원씩 벌고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자녀에게서 받는 용돈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등이 더해지면 소득 인정액 기준을 훌쩍 넘게 됩니다. 결국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김영희 어르신에게 실제로 조언해 드린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재산을 분산하거나 연금형 상품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IRP인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10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보험 등은 단순한 예금보다 재산 환산에 유리합니다. 매달 조금씩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자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환산소득 계산에서 유리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몇 달 전에 미리 이런 상품으로 바꿔 놓아야 해요. 그래야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둘째, 재산을 필요한 소비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나 백내장 수술 같은 의료비, 낡은 집 수리비처럼 필수적인 지출을 통해 금융자산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소득 환산액도 줄어듭니다. 단, 이때는 시기 조절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이런 지출이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김영희 어르신의 경우 집이 오래되어서 보일러가 고장 나 있었어요. 그래서 보일러,
교체 공사를 먼저 하시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었는데 타이밍을 맞춰서 하신 거죠. 그 비용으로 금융자산이 줄어들면서 소득 환산액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적절한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은 부채로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재산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이 역시 반드시 실제 거래 서류가 있어야 인정되며 무분별한 대출은 피하셔야 합니다. 김영희 어르신은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자녀분들과 함께 금융재산을 연금저축으로 분산하고 낡은 보일러를 교체하는 공사 비용을 선지출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결과는요? 몇 달 뒤 제 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같은 돈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니 정말 세상이 복잡해졌네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복잡한 만큼 방법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정보를 알고 있느냐입니다. 당신이 가진 재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계산되는지 알기만 해도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가만히 앉아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지켜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과 재산 계산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마지막 관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자동차와 부채, 그리고 자칫 놓치기 쉬운 기타 조건들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한 모든 계산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해도 이 항목 하나 때문에 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동차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자녀가 효도 선물로 자동차를 사드리거나 평생 소원이었던 차량을 직접 구입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자동차가 정부 기준에 따라 고급 차로 분류되면 그것만으로도 연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는 차량의 시가가 3,800만 원을 넘으면 이 사람은 연금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배기량이 3,000km를 넘는 대형차도 동일하게 고급 차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차량이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르신 명의로 등록만 되어 있어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금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차량이 구입된 지 10년이 넘었거나 교통사고나 압류 등으로 인해 실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불가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차량 등록, 변경 내역, 운행불가, 증명서 등이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이런 서류가 있어야만 정당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빚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빚이 있으니 당연히 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문제는 그 빚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부채인지 여부입니다. 기초연금에서 인정되는 부채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만입니다. 은행, 보험사, 캐피탈처럼 정부인가를 받은 기관에서 받은 대출은 재산에서 차감해줍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빌린 돈, 지인에게 빌린 돈 혹은 사채 등은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식적인 금융거래가 아니면 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는 빚이 많아서 생활이 어려운데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출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챙기셔야 합니다. 대출계약서, 원금 상환 내역, 잔액증명서, 납부내역서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가 있어야만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만큼 재산에서 빠지게 되어 연금 수급에 유리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정수 어르신은 본인의 집을 담보로 생활비 목적의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연금 상담을 위해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그 대출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서 서류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덕분에 어르신은 해당 대출액만큼 재산에서 차감받았고 기초연금을 정상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서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하셔야 할 것은 바로 명의입니다. 자동차든 금융재산이든 부채든 모두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어야 평가 대상이 됩니다. 간혹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이나 대출을 실제로는 내가 썼다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류상 명의가 어르신 본인이어야만 평가 기준에 반영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처럼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되면 받는 돈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확인하고 챙기지 않으면 언제든 탈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부채는 그 영향력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쉬운 항목이기에 지금이라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잘 따라오셨습니다.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셨을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한 걸음만 움직이시면 매달 수십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득인정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버는 돈이 아니라 자녀가 주는 용돈, 보험, 예금의 이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녀가 주는 용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자녀에게는 앞으로 현금 대신 생활비 대납을 요청하세요. 전기 요금, 관리비,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보험이나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누적되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산은 꼭 구조 조정하세요. 예금에 그냥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연금저축, 저축성보험 등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 없는 보험은 해지하고 아픈 곳은 미리 치료받으세요. 임플란트나 백내장 수술도 전략적인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료비 지출은 재산을 줄이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라면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자동차와 부채는 반드시 점검하세요. 자동차 시세가 3,800만 원을 넘거나 배기량이 3,000km를 넘는다면 문제입니다. 오래된 차량이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관련 서류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아닌 금융기관의 대출이어야 하며 증빙 서류는 반드시 준비하세요. 이 부분에서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고급차 보유로 인한 탈락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바로 지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전화하세요. 또는 신분증을 챙기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말씀하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한 문장만 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는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이건 어르신의 권리입니다. 국가가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과정이 번거로우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이 몇만 원, 몇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의 안심, 마음의 여유, 내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한 번의 수고로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달라진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세요. 정보는 곧 자산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미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이 지혜를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나눠주세요.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보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